예를 들어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기분을 건드리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감정적으로 폭발한 후에도 후회나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화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래서 화를 낸 거야 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곤 하죠. 안녕하세요. 말려는 웃음꽃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죠. 동네 친구들과 모처럼 모여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모임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죠. 그러다 박 선생님이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문을 여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넘어갔던 일들도 이젠 더 이상 참기 힘들어. 내 사람 챙기기도 바쁜데 굳이 인연도 아닌 사람 붙들고 속 썩을 필요가 있나 하시더군요. 옆에 김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 바뀌긴 하더라. 안 좋은 쪽으로 말이지.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알고 보니 40년 지기 친구가 재정적으로 자꾸 의지하면서도 고마운 기색 하나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더니 김 사장님 도움으로 잘 풀리고 나서는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싸게 손절했다 하며 김 사장님은 유쾌하게 웃으셨지만 피곤할 사람은 애초에 빨리 걸러버리는 게 상책인 법. 오늘 저희 말려는 웃음꽃에서는 우리 삶에 진짜로 해로울 꼭 손절해야 할 인간 유형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손절 유형은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주변에 한두 분씩은 꼭 계실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아,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자꾸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죠. 처음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심으로 안쓰럽고 위로를 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다 보면 듣는 사람도 지치기 시작해요. 이분들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답답해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분들은 대화가 계속될수록 마치 내가 그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주기도 하죠. 마음으로는 이해해주고 싶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소진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고 운이 나쁘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심어줄 때가 많습니다. 네가 내 얘기를 좀 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이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 탓이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더 도와줘야 하나?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내 감정과 에너지만 고갈되고 맙니다. 이럴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힘든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래, 힘들겠네 하고 가볍게 공감해주는 정도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무조건 그 사람의 감정에 휘말려 위로하려고 하면 내 에너지만 소진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공감은 하되 그들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라면 충분히 잘 이겨낼 거야 라며 격려하면서도 문제의 해결은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나도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상대방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익혀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중 하나죠.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지치게 되니까요. 이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공감보다는 거리를 두면서도 적당히 응원해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감정을 지키고 나의 삶을 더욱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은근히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는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데 막상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정말 진솔하게 마음을 나눴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해주고 진지하게 들어주니까요. 내 얘기를 정말 이해해주는구나 하고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내 이야기를 쉽게 흘려버리곤 해요. 말할 때는 내가 당신 이야기를 믿고 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내 이야기를 퍼뜨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 신뢰가 무너져서 속상하기도 하고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특히 이런 분들은 남에게 관심을 받는 걸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있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며 본인을 특별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근히 내 비밀을 흘리면서도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고 싶어 하죠. 처음엔 나를 위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 비밀을 퍼뜨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게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며 이 사람 힘든 거 내가 이해해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그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기가 참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라는 듯이 여깁니다. 결국 내 이야기를 남에게 흘리는 것이 공감을 드러내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히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기도 하고 만나면 내 이야기가 퍼질까 걱정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가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으니 중요한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가 깨진 사람에게 굳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들에게 가벼운 일상 이야기만 나누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 살짝 경고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꼭 지켜줘라는 식으로 그들이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내 이야기를 아무한테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소한 이야기만 나누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좋겠죠. 나의 감정을 지키고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굉장히 다정하게 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와줄 것처럼 굴죠. 언제든 말만 해,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을 하는데 막상 도와달라고 하면 슬쩍 빠지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주변에 잘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에 능숙해요. 듣기 좋은 말은 잘하지만 정작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꼭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서도 약속을 미루고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넘어가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속으로 서운함이 쌓이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약속을 한다 해도 믿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관계의 신뢰가 사라지는 순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약속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되고 나중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도와줄게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 사람이 꼭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약속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방법을 준비해 두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로 가기보다는 가벼운 선에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약속을 쉽게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깊이 있는 이야기는 피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내 마음도 한결 편해질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신뢰를 무리하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진심 어린 친구를 찾으실 때 상대방이 해주는 말보다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보고 신뢰를 가지셨을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보다 적은 말이라도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큰 편안함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기대치를 낮추세요.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말뿐인 관계보다 서로의 행동에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네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경쟁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그 예입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친구로 만났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치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처음에는 그저 서로의 상황을 나누는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누가 더 잘했나 하는 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상 대화 속에서도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냐는 질문에 내가 소소한 일상을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치 자신이 더 나은 상황에 있다는 듯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더 잘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우곤 하죠.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건가 싶어도 계속 듣다 보면 나와 경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기보다는 내가 평가받고 비교당한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이 들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중요해지는데 이런 분들과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불편한 감정만 쌓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수록 마치 점수를 매기듯 평가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나 자신을 낮추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주로 자신이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타인의 성공이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축하하는 듯 하면서도 내심 불편해하거나 곧바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워 상대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내가 최근에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나는 더 좋은 곳을 다녀왔다거나 그거보다 더 멋진 경험을 했다고 말하며 본인을 더 부각시키려 하죠.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과의 대화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 이야기를 통해 그 사람이 나와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듯한 태도에 점점 지쳐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오히려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내가 이 얘기를 해서 괜히 더 비교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점차 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기가 꺼려지고 불편한 감정만 쌓이게 되죠. 이럴 때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취와 일상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가볍게 반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내세울 때는 그래, 잘됐네 정도로 가볍게 응답하고 내 이야기는 적당한 선에서 공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비교와 경쟁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진심으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나 기쁜 소식을 나누기보다는 더 편안하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오히려 가벼운 관계를 유지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쌓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모든 걸 경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나만의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타인과 나를 계속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함께 있는 순간마다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며 내 장점을 깎아내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들이죠. 가끔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계는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안일이나 취미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저 사람은 그 일을 더 잘한다던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싶다가도 점점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소박한 여행을 다녀왔다고 얘기하면 아는 사람 누구는 더 멋진 곳에 갔더라며 그 여행과 비교하는 겁니다. 나의 소소한 일상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은 나를 직접적으로 깎아내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부각하며 나와의 차이를 은연중에 강조합니다. 누구는 이런 성과를 이뤘대, 너는 아직도 그러고 있네 같은 말이 그렇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기보다 타인과의 차이점에 집중하는 이들의 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점점 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비교를 통해 내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만남 자체가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대화 중에도 스스로 움츠러들고 내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상대방의 평가가 두려워져서 조용히 듣기만 하게 되죠. 이로 인해 만남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점차 피하게 됩니다. 또한
나를 타인과 자꾸 비교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나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나에게 일종의 우위를 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겁니다. 나의 일상에 별것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알려준 정보에 내가 고개를 끄덕여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만남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그렇군요 하고 넘기며 너무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더불어 나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가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와의 대화에서 자꾸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이야기를 최소한으로 나누고 그 사람의 평가와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국 나의 일상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니까요. 나의 삶과 선택을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비로소 편안한 인간관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유형은 감정적으로 쉽게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을 때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엔 그저 예민한 성격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감정 폭발에 내가 휘말리게 되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기분을 건드리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생각했던 말이라도 그들에게는 크게 다가와서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그 사람 앞에서 편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집니다. 언제 갑자기 감정이 폭발할지 모르니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매 순간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특히 감정적으로 쉽게 폭발하는 사람들과는 항상 긴장감을 느끼며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감정이 터질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나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기도 꺼려집니다. 이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말조차 참고 눌러두게 되면서 관계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언제 또 화를 낼지 몰라서 늘 눈치를 보게 되는 관계는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보통 감정적으로 폭발한 후에도 후회나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화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래서 화를 낸 거야 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몰아가거나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곤 하죠. 그들에게는 자신이 쉽게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자기가 화를 낸 것처럼 여깁니다. 결국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죄책감까지 심어주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세우는 거죠.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점차 나를 감정적으로 소모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감정적 폭발이 반복될수록 나는 그 사람의 화를 피하려고 더욱 조심하게 되고 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며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주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의 자존감도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을 숨기고 그들의 감정에 맞춰가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화를 낼 때마다 내가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감정적 폭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화를 낼 때 너무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가볍게 응답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나의 반응을 자극삼아 감정적으로 더 치닫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자주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도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서로에게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차분해지면 좋겠어 라며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반응에 따라 말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한 거리를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쉽게 폭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나의 일상이 불안해지고 늘 긴장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면 그 관계는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의 평온을 위해 적당한 선을 그으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손절 유형은 바로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나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과하게 의존하려고 하거나 나에게만 기대려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일을 나누고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걸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부담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문제 하나도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라며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그렇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나는 이 사람의 인생까지 책임지고 있는 기분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고 나의 도움을 요구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번쯤은 혼자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도 이들은 내 곁에서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대기만 하죠. 처음엔 안타까운 마음에 돕다가도 나중에는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만날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하는 관계라면 나 또한 감정적,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겪는 사소한 문제들도 내가 매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점점 그 사람에게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 줄까? 하는 마음에 도와주면 그들은 그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다음번에도 또 나를 찾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존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나를 자기만의 해결책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나와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쪽이 의존하는 쏠림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 또한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내가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에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면 내가 제공하는 도움은 더 이상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히려 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너는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나 바라며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계는 점차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도움을 제공하는 횟수를 줄여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무언가 도움을 청할 때마다 이번에는 스스로 한번 해봐라며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리를 두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가 독립적이어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줄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하세요. 그렇게 하면 그들도 나에게만 기대려는 습관을 줄이고 자기 삶을 더 책임지게 될 겁니다.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번째 유형은 자신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상대방의 생각은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우리 주변에서도 한두 명씩 만나보셨을 텐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다가도 결국 이분들은 자신의 말이 정답이라는 식으로 끝을 맺으려 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피곤할 뿐 아니라 점차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설득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내 생각을 말하면 그들은 바로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곤 하죠. 처음엔 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확실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집이 도를 넘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말이 항상 정답이고 내 생각은 틀렸다고 여기는 태도가 점점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의 의견이 묵살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있을 때마다 반박을 당하고 결국 그들의 말이 최종 결론처럼 되니까요. 이 과정에서 나는 점점 내가 왜곡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의견에 맞추려고 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점점 그들과의 대화에서 내 의견을 말하기도 꺼려지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 내 의견을 바꾸는 일이 많아지면서 관계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런 분들은 자신이 모든 상황을 더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는 척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말을 정리하고 있을 뿐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한 이야기도 곧바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며 쉽게 넘기기 일쑤죠. 이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지키려면
먼저 그들의 고집에 휘말리지 않고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의견이 강하게 다가올 때마다 이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나에게 맞는 선택은 따로 있다라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나의 기준을 세워두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설득하려고 해도 나의 생각과 결정은 나 자신이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너무 깊이 반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적당히 흘려보내며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강하게 주장할 때는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며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나만의 기준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들의 고집스러운 의견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아도 되고 나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때로는 그들과 논쟁하기보다는 가벼운 반응을 보여주고 대화를 간단히 마무리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가치를 확실히 지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신만의 의견을 옳다고 주장하더라도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니까요. 내 생각을 지키고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제 9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보면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마치 누군가의 흉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한두 번 듣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면 점차 피곤해지고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대화를 시작할 때부터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못하더라, 그 사람은 정말 엉망이지 않냐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흠잡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죠. 가끔씩은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 걱정해서 하는 말인가 싶지만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흉을 보는 데서 만족감을 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들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강조하며 마치 자신이 더 낫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불편함이 커집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점점 이 사람이 나에게도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그들과의 대화가 더 이상 편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도 이렇게 흉을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점차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또한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 대화가 끝나고 나면 기분이 가라앉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는 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의 감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니까요. 이렇게 자주 듣다 보면 내 자신도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차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먼저 그들의 부정적인 대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의 흉을 볼 때 너무 깊게 맞장구 치지 않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군요 정도로만 반응하고 내 생각이나 추가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험담 대화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대화를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의 만남에서 대화 주제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험담이 시작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전환하는 것이죠. 그래, 그건 그렇고 요즘 다른 일은 어떻게 지내? 하고 다른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험담에서 벗어나 다른 대화에 집중하게 되고 관계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부정적인 대화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험담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동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만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의 감정에 해를 끼치기 쉽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내 삶을 보호하기 위해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10번째 유형은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죠. 사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무척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죄책감을 심어주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나를 몰아붙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내가 무언가를 거절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했는데 넌 이렇게 해?
라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감정을 뒤흔들곤 합니다. 이렇게 자꾸 감정적인 죄책감을 주려 하니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내가 그들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니면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거나 내가 너를 이렇게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자신에게 묶어두려 하고 관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그들의 이런 말에 자꾸 휘둘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의존하게 되거나 그들로 인해 내 삶이 영향을 받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려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죄책감을 자꾸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내가 이 정도는 들어줘야지 하고 생각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정적인 압박을 받다 보면 점점 피곤해지고 스스로가 얽매이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얽히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하는 선택이나 결정마저도 좌우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럼 이런 관계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먼저 그들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 하거나 무언가를 조종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 내 잘못인가? 하고 한 번쯤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 그들이 내게 감정적으로 부담을 주려 한다면 그 대화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간단하게 응답만 하고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모든 걸 맞춰주지 말고 때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며 나의 의견을 명확히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들은 나의 의견을 무시하려 들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자꾸 그들의 조종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들이 자꾸 죄책감을 주려 하더라도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그들이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때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흘려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지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에 매번 반응하고 휘둘리다 보면 점점 나의 삶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내가 그들의 감정적 요구에 속박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와 꼭 정리해야 할 10가지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치게 하고 때로는 상처 주었던 관계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이 관계들을 굳이 이어가기 위해 억지로 애쓰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결국 내 마음의 평온과 행복입니다.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고 해도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손을 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진정한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인연이기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스스로 미안한 감정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건강한 관계만 남기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세요. 그래야만 나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유형과 관계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평화와 안정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말려는 웃음꽃이었습니다.